사마천은 당대가 알아주는 인재였습니다. 사마천은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사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또 그 아버지 사마담도 평생을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에 있었고 또 여러 학자들로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10살 때부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들을 그 역사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젊은 인재들 가운데서도 사마천은 아주 발군의 인재였어요. 20살 때 대여행을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26살 무렵부터 입사를 합니다. 공무원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공무원인데 그냥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예비 공무원입니다. 인턴이에요. 그 공무원 이름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낭중이라고 불렀어요.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은 천하의 인재를 자기 곁에 두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은 수천 명의 낭중들을 자기 밑으로 거느렸어요. 이 젊은이 20대, 30대에 아주 혈기 왕성한 그리고 뛰어난 천하의 인재들이 궁궐에 가득 메우는 거예요. 수천 명의 인재들이. 그리고 황제가 어디를 출타하면 쭉 따라가는 겁니다. 황제를 따라가서 견문도 넓히고 또 황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낭중의 숫자가 많을 때는 수천 명씩 있었어요. 예비 관료들을 낭중들을 쭉 거느리고 있다가 관리들 가운데 결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죽었다든지 퇴직했다든지 또는 물러났다 병으로 뭐 물러났다든지 결혼이 생기면 그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재능에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바로 취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리 되는 겁니다. 요즘도 아마 이런 방식 한번 도입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턴십 같은 거를 좀 공직사회도 좀 활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좀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긴 하는데 이때 한나라 무제 때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천은 그 사관 집안이기 때문에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다른 자리에는 못 갑니다. 사마천은. 태사령이라고 하는 국가 기록을 총 책임지고 그 다음에 역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태사령 벼슬에 아버지를 뒤이어서 세습을 해야 되는 그런 인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사마천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큰 병이 나거나 이래야 되니까. 사마천 나이 3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뭐 늦은 나이에 사실은 태사령 벼슬에 오른 셈이 되는데 사관이라고 하는 직업, 전문 직업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 36살 정도 되면은. 왜냐하면 역사책을 쓰고 기록을 담당하려면 상당히 노련해야 되고 경험들이 많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절한 나이에 태사령 벼슬에 3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3년상을 지내고 38살에 정식으로 태사령 벼슬에 취임을 합니다. 그 사이에 사마천은 한 10년 가까이 26무렵의 낭중으로 예비관료로 입사를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궁중생활도 익히고 관료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황제를 수행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견문을 넓혀서 당대가 알아주는 인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마천이. 그리고 사마천이 인재에 관해서 아주 남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계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49살 때 자청한 궁영 때문입니다. 47살에 옥에 갇히고 48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49살에 궁영을 자청하고 50세에 풀려나잖아요. 풀려납니다. 사마천이 이 궁영을 자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치욕스러운가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궁영 자체가 대단히 치욕스러운 형벌입니다. 대개 조선시대 때는 거세라고 합니다. 되게 동물들한테 쓰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거세는 동물들을 거세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새끼를 더 이상 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거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한테도 거세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는 어릴 때 애가 집안 삶이 어렵고 그러면은 궁궐에 들어가서 심부름이나 하면서 네 입에 풀칠이나 하라고 궁궐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냥 못 들여보냅니다. 궁궐은. 멀쩡한 젊은 놈이 멀쩡하게 궁녀들이 득실거리는 궁궐 안에 들어갔다가 스캔들 나면 골 아프거든요. 그래서 궁궐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다 거세해서 들여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여보냅니다. 그래야지 일찍부터 궁궐 일을 배워서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리를 담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금 바로 옆에 붙어서 임금 심부름을 한다든지, 옷을 담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궁중에 필요한 물건들을 나르는 걸 담당하든지, 자기 분담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갑니다. 이때 어렸을 때는 어떻게 거세를 하냐 그러면은 고함만 제거해요. 고함만 제거합니다. 그러면 일단 생식 기능이 없어지고 속력이 없어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고함만 제거해도 여자로 바뀝니다. 남성이. 근데 어릴 때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정체성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느끼죠. 실제로. 되게 10살 고 전후로 해서 보내니까. 그런데 궁형이라는 형벌은 고함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제거합니다. 완전히 잘라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잘라내고 나면은 이제 오줌구멍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오줌구멍에다가 큰 거위털을 박아요. 그러면 이제 오줌이 나오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요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뜻한 곳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되게 옛날에는 어디다가 보냈냐면 잠실로 보내요. 잠실이 어디 뭔지 아시죠? 누에 치는 곳이에요. 누에 치는 곳. 요즘은 이제 누에 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누에 치는 그 잠실에 들어가면 뭐 뜨끈뜨끈 하거든요. 누에는 따뜻한 데서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궁형은 형벌이니까 죄인을 무슨 뭐 찜질방이나 황토방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몸을 추스리려면 몸이 차가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따뜻한 데로 보내야 되니까 잠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시나 문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잠실로 내쫓았다라든지 잠실로 갔다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누에 치러 간 얘기가 아니고 궁형당했다라고 하는 비유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까지 몸을 추스려서 오줌이 나오고 해야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죽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사마천은 49살에 궁형을 자청했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8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살 확률이 20%가 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첫 번째는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형벌이냐. 왜? 정체성을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왜? 몸이 변한단 말이에요. 여자로 바뀌어버리니까. 첫 번째 치욕. 두 번째, 사마천은 궁형을 자청했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서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했단 말이죠. 여기 두 번째 치욕입니다. 차라리 형벌을 당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궁형을 자청하는 것 자체가 치욕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치욕은 뭐냐 그러면 황제가 허락을 해야 돼요. 사형수인데 저는 살려고 궁형 자청하랍니다 라고 하면은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만이 궁형을 할 수 있어요. 한 나라를 통틀어가지고 사형수가 궁형을 자청해가지고 황제의 허락을 얻은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사마천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그냥 아이 자식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까지 자청을 해? 안 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형시키는 거예요. 딱 두 사람만 궁형을 허락을 했어요. 사마천은 그러면 왜 궁형을 허락받았냐?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무죄의 마음도 약간 그죠? 조금 풀렸고 또 워낙 사마천하고 무죄의 관계는 좋은 관계였단 말이죠. 굉장히 아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가 아까워서 궁형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더 원통한 일은 궁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게 되는 사형을 선고받는 계기는 사마천이 변호했던 일행이라는 장수가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킨다 해서 반역죄로 몰렸잖아요.
근데 이 보고가 나중에 거짓말로 판명이 나요. 구형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마천이 한나라 무죄가 미안하잖아. 사마천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해 하잖아요. 풀려난 사마천에게 벼슬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간에게만, 즉 성계를 자르는 내시한테만 주는 중서령이라고 하는 벼슬을 제안을 해요. 웬만하면 안 받겠죠. 예. 왜 이제 억울함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보고라는 게 밝혀지고 사마천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근데 황제가 그 중서령 벼슬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황제 옆에 가지고 황제 허드렛일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은 내시들이 꼭 임금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하잖아요. 책 빼갖고 와라, 뭐 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일이에요. 사마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사마천의 굴욕입니다. 사마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죠.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황가 도서관이 필요해요.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이 다 보관되어 있는 궁궐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이 도서관을 드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정말 치욕스럽게도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하고 또 궁형을 자청하게 만든 한나라 무죄 얼굴을 또 봤어요. 이게 정말 사마천은 궁형을 전후로 해서는 정말 굴욕과 치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3년 가까이 걸친 투옥, 그 다음에 사기를 완성하기까지, 세상을 떠나기까지 과정에서 사마천은 사람이라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고민을 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사마천이 깊은 통찰을 하게 되죠. 인간이 과연 악한 존재일까, 선한 존재일까, 이기적인 존재일까, 탐욕스러운 존재일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사마천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죠. 그 결과 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다양한 인간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이 한 몸에 그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닌가요? 인간은 굉장히 다면적인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덜 나위 없이 착했다가도 때로는 참으로 표독스럽게 짝이 없다가도 그죠? 아주 사악하다가도 아주 착하다가도 또 아주 이타적이었다가도 아주 이기적이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건 변한다기보다는 원래 인간 내면에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에서 한 요소가 불거져 나오는 그죠? 그쪽만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의 환경이고 부모의 가르침이고 가정교육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한쪽이 발달하는 거죠. 이기심이 발달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무조건 경쟁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다 용서받는 이 시스템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애들이 자라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는 걸 견디지 못하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적폐를 보게 되면은 딱 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사람들 맨 육법 점서만 앉아가지고 꼴방에 처박혀가지고 뭐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사법 공부한다고 육법 점서만 읽고 가서 출세하고 존경받고 가서 판사 됐는데 자기 자리들 지키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탈법,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못된 정치가들보다 더 정치적으로 놀았다라는 것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분야의 적폐보다 이게 사법부의 적폐가 이게 우리나라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모든 갈등과
모순들을 해결하는 게 전부 다 법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법을 담당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백성들이 어디 가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성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부만 잘했거든요. 인문학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는 물이 좁아요. 딱 거기 갇혀가지고 세상 구경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고다, 최고 엘리트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고시라고 하는 요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들, 이게 이제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고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시도 가만히 보면은 뭐의 잔재냐 그러면은 과거제의 잔재입니다. 과거. 그렇게 조선 후기 때 폐지하고 싶어 했던 과거 제도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왕조 체제가 우리 손으로 넘어뜨리고 민주주의를 획득을 했더라면은 과거제가 폐지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근대 민주화 운동이 막 싹 틀 무렵에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바람에 단절이 돼버렸어요. 36년 동안을. 그리고 미 군정 체제에는 또 일제시대 식민 통치 잔재를 부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시제가 부활돼 버렸네요. 과거제가 부활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 옛날에 과거 시험에 합격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보장되는 그런 제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옴으로써 그게 좀 더 경로가 많아졌죠. 옛날에는 문과하고 문과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법관, 옛날에는 중인들이 하던 이 사법부의 고시제도가, 과거제도가, 그 다음에 뭐 공무원들, 그죠? 행정고시, 그 다음에 외무고시, 그 다음에 요즘은 임용도 고시, 그죠? 교사가 되는 임용까지. 이게 전부 다 시험을 통해가지고 성적만 좋으면은 그냥, 높은 자리 가거나 생활이 보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득권화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 고시제도를 좀 심각하게 좀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사마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죽기 전까지 사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모든 것들을 총 결합하고 생각하고 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부분들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마천의 인재관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70권에 해당되는 열전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요, 모두 130권이고 그 가운데 112권이, 112권이 한 86% 정도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로 제왕들의 기록인 봉기, 그 다음에 주로 제후들의 기록인 세가, 봉기가 12권, 세가가 30권, 그 다음에 열전이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열전이 70권이죠. 그러니까 112권입니다. 130권 가운데. 86% 가까이가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이 인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봤더니 인재를 박해하더라 라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는 인재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나라가 잘 될 때는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나는데 뛰어난 사람들은 현자들은 기용되고 소인배들은 물러나더라. 나라가 망할 때도 징조가 나타나는데 간신배들이 귀한 존재가 되고 현자들은 쫓겨나더라. 라는 그런 현상들을 역사의 법칙 같은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명언들로 남겨놓은 겁니다. 아까처럼 안희제 출령이요 존망제 소용이다라는 것도 다 수천 년 역사를 사마천이 전체적으로 다 관통해보고 종합해본 결과 이게 나라가 잘 되려면은 리더가 통치자가 어떤 좋은 정책을 쓰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재를 기용하느냐가 결국은 나라의 전망을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역사 법칙 같은 것을 사마천이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엔 뭐가 있냐? 인재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인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용할 것인가라는 인재의 포용 방식이죠. 그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재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재를 기용하는 문제, 기용했으면은 중요하게 소중하게 쓰는 문제, 그 다음에 맡기는 문제, 이런 다양한 인재관들이 사기 속에 아로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재라는 것이 꼭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만이 인재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세간에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70건에 해당되는 사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열전을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로새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의숙당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남깁니다. 정의롭게 행동하고 자잘한 일에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인재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 명구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청이윤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상나라를 건국한 탕임금이 요리사 출신인 이윤을 모셔오기 위해서 5번 찾아갔다. 그래서 이윤을 5번 찾아가서 오청이윤인데, 이 이윤이라는 사람이 요리사, 잘 보시면 이게 솥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자는 짊어진다라는 뜻이고, 정자는 이게 솥이고, 조는 도마, 이런 도마예요. 그릇, 이런 겁니다. 도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 기구를 짊어진 인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지제입니다. 솥을 짊어진 인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신분이라도 그 속에는 뛰어난 인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요리사 출신인 이윤이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조 또는 부정지제라고 하는 인재를 나타내는 미천한 출신이고 미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뛰어난 인재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이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나라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민간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고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조정회의를 하다 말고 쓰러져서 3일 동안 누워있다가 깨어나서 내가 꿈속에서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나한테 젊은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은 너네 은나라가 잘 될 거다라고 선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몽이죠. 신탁입니다.
그래서 화공한테 그 꿈속에서 본 사람을 그리게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몽따주를 그려가지고 방방곡곡으로 보냈더니 부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을 쌓고 있던 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부열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게 몽득부열이에요. 꿈에서 부열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인재를 얻고 싶으면 쇼라도 해라. 그죠? 예. 이 절도 쇼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젊었을 때 민간 생활을 할 때 알던 사람이다. 부열이. 그런데 임금이 되자마자 바로 부열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기득권 이 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격렬하게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을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 무원, 3년 불원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은나라의 풍속을 잘 헤아려 보니까 미신, 모든 걸 전부 다 점을 치거나, 그죠? 제사를 지내는 미신이 일반화되어 있고, 은나라는 철저하게 미신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각골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 다 제사 지내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신탁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절도해서 꿈꿨다고. 신을 만났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그거는 신에 계시다 이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을 그려가지고 부열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몽득부열이라고 하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쇼라도 해라. 근데 그 쇼가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3년을 기다렸어요. 무정이라고 하는 이 임금은. 그리고는 주변 조건과 환경을 잘 이용을 해서 신하들을 완전히, 그죠? 뭐라 그럽니까? 설득을 시킨 셈이죠. 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야몽득 성인이라고 하는 또 고사도 남깁니다. 밤에 꿈을 꿔서 성인을 얻었다. 네? 그런 뜻이고. 판축반우라고 하는 또 이 사자성어도 파생이 됩니다. 판축은 성을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부열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나라의 어떤 인재는 반우는 소를 먹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하찮은 일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황공을 만나가지고 제 나라의 귀한 일을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판축반우 하면은 성을 쌓고 소를 키운다. 그러니까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강호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찮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된다. 숨어 있는 인재들이 곳곳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몽득부열은 이 상나라 고정, 무정이라고 하는 임금하고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날 민간에서 같이 살 때 우정을 나눴기 때문에 우정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우정을 뜻하는 고사성어로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제위과보라고 하는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나라하고 위나라가 보물을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나라 위왕하고 위나라 해왕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위나라 해왕이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온갖 귀한 보물들을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 하니까 제나라 위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보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요? 그랬더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소중한 인재 하나만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나라 양해왕을, 위해왕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위과보라는 겁니다. 제나라 왕과 위나라 왕이 보물을 자랑하다.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뭐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재관 하면은 이 유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방이라는 사람은 중국 인지학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는 꼭 항상 거론되는 아주 걸출한 인재관을 가지고 있는 리더입니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해놓고 난 다음에 신하들한테 농공행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되면은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그게 논공, 공을 따져가지고 논해서 행상, 상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농공행상입니다.
근데 뭐 누구든지 그 큰일을 하고 나면은 그게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큰 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1등상을 주냐 그러면 유방이 소아에게 1등상을 줍니다. 소아. 유방을 도와가지고 황후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세 사람을 서한 삼걸이라고 하는데 소아, 한신, 장량 이 세 사람입니다. 아마 한신한테 줬으면은 신하들이 반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아한테 줍니다. 1등상을 1등 공신으로. 그랬더니 신하들이 반발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반발하냐 그러면은 장군들이, 장수들이. 소아는 전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후방에서 물자만, 전쟁 물품들만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유방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가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누굴 얘기하면 소아를 얘기합니다. 후방에서 식량이 끊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식량 보급로를 확보하고 식량을 공급한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소아만 못하다. 오불려 소아라고 하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천리박 군막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오불려 장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웠다 하면 승리하고 쳤다 하면 적의 성을 깨부시는 전투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한신만 못하다. 오불려 한신. 이걸 제가 삼불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사람만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천하의 인재들이다. 내가 이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유명한 인재관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농공행상을 통해 가지고 소아를 1등상을 주니까 무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무장들은 소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모릅니다. 영역이 다르니까. 자기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정말 제일 앞장서가지고 성에 올라가서 적의 목을 베고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걸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만이 무장들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하지. 뒤에서 들어오는 뭐 보급품들, 갑옷이나 무기나 식량은 뭐 그냥 저절로 자기는 되는 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이 무장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다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잖아요. 근데 소아는 맨날 후방에서 따뜻한 밥 먹고 그러고 지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돼. 무장들의 단순한 머리로는. 사마천 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그러면 곧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반발이 심했는지. 그때 유방이 장수들을, 무장들을, 공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제 황제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이제 입을 다물고 경청을 합니다. 야, 니들 사냥꾼하고 사냥개 알지? 알죠. 사냥꾼하고 사냥개 역할이 뭐냐? 사냥꾼이 활을 쏴가지고 날아가는 꽁을 맞추거나 새를 맞춰서 그 새가 떨어지면 사냥꾼이 사냥개한테 야, 저기 있다 가서 물어와. 그러면 잡은 사냥감을 물어오는 게 사냥개 아니냐? 그렇죠. 발종 지시가 바로 그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개에게 지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위치를 가리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개에게 야, 저기 잡혔다. 너 가서 물어와라. 하면 사냥개가 가서 물어오는 겁니다. 사냥개하고 사냥꾼의 역할은 니들 알겠지? 그랬더니 예, 압니다. 야, 그런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 불만이 많냐? 왜요? 니들은 사냥개고 소아는 사냥꾼이다. 소아가 후방에서 끊임없이 물자가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온 식량과 무기와 갑옷 같은 것들을 니들이 그걸 먹고 그걸로 무장해서 가서 싸우면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소아는 사냥꾼이고 니들은 사냥개다이나.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이 자식들아. 사냥꾼하고 사냥개하고 누가 큰 상 받아야 되냐. 그게 공인공구라는 겁니다. 사람의 공과 개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인공구공으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공과
개공 가운데에서 세운 누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되냐 이놈의 새끼들아 해서 단숨에 무장들의 불만을 잠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그려낸 유방의 인재관이 얼마나 명쾌한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삼불려와 더불어서 유방의 공인 공부는 아주 그 인재의 역할과 인재의 역할 가운데서도 그 중요성에 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사기에는 천재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천재가 12살짜리 외교관이 하나 있습니다. 감라라고 하는 감씨입니다. 감라라고 하는 12살짜리 천재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년을 누가 알아보냐 그러면 여부리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부리한테 이 감라가 나를 연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부리가 네 어린 놈이 뭘 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감나가 이러쿵저러쿵 정세 분석을 쫙 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보통이 아닐세? 그래가지고 사신을 교체를 해서 감나를 보냅니다. 외국으로. 그렇게 해서 12살짜리 천재 외교관이 사기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 외교관 이름이 감라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참 자라나고 한참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을 뽐낼 때 그 싹을 밟아버리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린 나이에 이거 내가 했다, 이게 내 아이디어다 그러면은 칭찬하고 북돋워줘야 됩니다. 나쁜 짓이 아니면은 그죠?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으로 나쁜 짓이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와 그 기발한 생각을 계속해서 살릴 수 있게 북돋워줘야 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된다, 낫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청출어람이죠. 청출어람. 저는 그 청출어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홍출어람 해야 된다. 푸른색에서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남색이나 쪽빛색이나 똑같거든요. 다 푸른색 계통입니다. 좀 더 푸를 뿐이죠. 제자가. 근데 같은 푸른색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 세상은 같은 색에서 같은 색 나오는 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거 나와야 됩니까? 푸른색에서 빨간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홍출어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창의력이고, 그게 독창성이고, 그게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냐. 그러려면은 부모나 스승들이 어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 생각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내가 인재가 아니라고 해서 내 자식과 젊은 친구들도 인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인재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인재를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키워주면 인재를 키워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대개 코치들이나 감독들 보면은 그 지금 요즘에 그 월남 박항서 감독이 지금 핫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공 못 쳤어요. 별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대개 코치들이나 감독들 보면은 뛰어난 선수들을 감독으로 모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지 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양반도 옛날에는 별로 이름 없는 선수였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특히 부모 역할들이나 기성세대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다른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이 없으면은 인제 들어줘라. 그러니까 한번 안아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추석이 가까워졌으니까 손자 손녀들 오면은 할아버지하고 쫓아오면은 할아버지한테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근엄한 표정으로 야단치지 말고 들어주고 안아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용돈까지 주시면 더 좋고요, 그죠? 사마천 사기에는 곳곳이 다 인재들에 관한 고사성하고 인재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운데 재미난 게 계명구도입니다. 계명 닭이 운다라는 뜻이고 개가 훔친다라는 뜻이죠. 여기는 맹상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맹상군이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진나라 왕이 맹상군을 억류시킵니다. 못 가게. 여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까 해서 자기 자신을 억류하고 있는 이 쉽게 얘기하면 감옥의 문, 감금당에 있는 요 문 열쇠를 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진나라 왕이 가장 아끼는 첩한테 로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첩이 여우 겨드랑이 틀로 만든 겉옷.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맹상군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맹상군이 진나라로 오면서 그걸 왕한테 줘버렸어요. 그럼 첩이 그걸 탐을 내는 거야.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이 잠바가 굉장히 귀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명상군이 데리고 온 수행원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가서 훔쳐갖고 오겠다 라는 거예요. 다른 명상군은 전국시대 때 4명의 유명한 공자 가운데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때 이 사공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집에 식객을 3,000명씩 거느렸다. 식객 3,000을 거느렸던 사람. 그러니까 온갖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늘 멸시를 당한 거야. 뭐 별다른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내가 훔쳐오겠다라고 자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무슨 재주가 있는가 봤더니 개 흉내를 잘 내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 왕 침실에 조용히 침범을 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개 흉내를 내면서 침입을 해서 그 여우 겨드랑이 털로 된 옷을 훔쳐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 첩한테 줘서 풀려납니다. 말을 달려서 이제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진나라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국경 문이 닫혀 있네. 성문이. 뒤에서는 쫓아오고 성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 성문은 언제 여냐 봤더니 닭이 울어야지 성문을 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뚜렷하게 시계가 없으니까 닭이 울면은 첫 닭이 울면은 이제 성문을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 닭이 울려면 아직 멀었어. 그때 수행원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닭 울음소리를 흉내를 냈더니 주변에 있는 닭들이 전부 다 아침인 줄 알고 다 따라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성문을 열어줘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구도입니다. 아주 얼마나 재미나요, 그죠?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재주라도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야, 뭐 그런 쓸데없는 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구박 주지 말고 그래 그것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죠? 예,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재에 관한 고사 가운데 제일 씁쓸하기도 하고 재미난 고사가 모수자천입니다. 모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재가 알아주질 못해가지고 내가 인재요라고 스스로 추천합니다. 이 모수자천의 고사성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이 고사를 썼어요. 무슨 고사를 썼냐면 낭중지추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2번을 인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 대선 출마할 때 불비불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인용을 한 바가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비서관들을 쭉 임명을 할 때 청와대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비서관을 감사원 출신인가 하는 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 살림을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는 역대로 전부 다 최측근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왜냐면 비자금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잘 아시는 문고리 3인방 이런 존재들입니다. 거기가. 근데 뜻밖에도 그냥 공무원 출신을 임명을 하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저런 인재를 찾아냈냐. 그러니까 대답이 낭중지추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인 평원군이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평원군이 초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됐어요. 조나라가 위기 상황에 몰리는 바람에 초나라에 가가지고 구원병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임금이 평원군의 인맥이 인프라가 넓으니까 3,000명, 10개가 3,000명씩 거느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갔다 오시오.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수행원 20명을 뽑습니다. 19명까지는 잘 뽑았는데 한 명이 안 골라지는 거야. 그때 모수가 나와가지고 나 좀 데려가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모수자천입니다. 그랬더니 평원군이 당신은 내 집에서 밥을 얼마나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3년 얻어먹었대. 아니 내 집에서 밥을 3년이나 얻어먹었는데 나는 당신이 뭘 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뭔가가 성과가 재능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 삐져나오게 돼 있는데 뾰족한 걸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끄트머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인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재는 어디다 갖다 놔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은 3년이나 내 밥을 얻어먹었는데도 내가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너를 데리고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처낭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모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은 삐져나오기 마련인데 낭중지추 아니요라고 평원군이 얘기하니까 모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긴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언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긴 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주면 탄력 인출 바로 삐져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특 그 말견이다. 그 끝만 삐져나오는 게 아니고 송곳이 통째로 삐져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수를 데리고 갑니다. 모수를 데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수가 수행원 20명 가운데서 8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초나라로부터 구원병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평원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지설이 강우 백만지사다. 세치의 혀가 백만대군보다 더 강하구나. 내가 앞으로는 사람에 관한 평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수를 몰라봤다 이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가마솥 9개보다도 더 무겁고 더 중요하면 이게 구정대려입니다. 구정도 마찬가지.
다 솥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솥보다도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 모수자천은 굉장히 씁쓸한 고사성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모수는 스스로를 추천해서 인정을 받아서 출세를 했지만 자천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재들이 우리 사이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걸 가로막는 요인들이 학연이요, 지연이요, 혈연이요, 교회연이요, 군대연이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도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비아냥거립니다. 다른 해군이나 공군들은 육방부라고 육군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전은 육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중전과 그다음에 항공모함 해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지금 너무 비대하다는 거죠. 이것도 일제시대 때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비대함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5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로 줄여도 충분하거든요. 전국시대 때 유명한 병법 전문가인 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군대는 숫자가 아니라 정예병에 딸려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신에 관해서 소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국사무쌍이다. 쌍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둘도 없는 나라의 선비다라는 뜻이니까 나라에서 으뜸가는 인재다라는 표현을 국사무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인재에 대한 찬사 가운데서 저거보다 더 큰 찬사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둘도 없다는 얘기다.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쌍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와리회양이라고 하는 재미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급암이라는 사람이 동해군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누워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양이라고 하는 지역을 부탁을 하면서 황제가 이 무제가 급암에게 당신이 동해군을 누워서 잘 다스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양 가서도 잘 다스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와리회양이라고 합니다. 누워서 회양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다스릴 때 리더가 모든 걸 다 일일이 자기가 챙겨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암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잘 배치를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다스린 겁니다. 손 놓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순리 열전이라고 하는 이 열전 속에 사마천이 재미난 세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를 합니다. 서문표라고 하는 위나라의 이 관리는 업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조금만 법을 어기면은 목을 베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공자님의 제자인 복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담보로 가는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정자산이라고 하는 정나라 시대 때 유명한 정치가를 얘기를 하면서 정나라를 다스리는 정자산의 정치와 그 다음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다스렸던 서문표와 그 다음에 아주 인자한 방식으로 다스렸던 복자천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삼불기, 세 가지 속이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불기란 얘기는 석삼자, 안일불자, 속일 기자, 우리 사기친다 할 때 기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업을 다스리고 담보를 다스리고 정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속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속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세 가지 경우를 듭니다. 하나는 차마 속일 수 없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불감기, 차마 속일 수 없다는 불인기라고 합니다. 차마 속일 수 없다. 그 다음 불감기, 감히 속일 수 없다. 감히. 그 다음 불능기,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면서 이 가운데 제일 수준이 높은 건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감히 속이지 못한다, 차마 속이지 못한다, 속일 수 없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최고의 경지는 뭐겠습니까?
속일 수 없답니다. 불능기입니다. 왜? 감히 속일 수 없다는 속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속이는 겁니다. 감히 못 속여요. 불인기는 속일 수 있어요. 너무 착하니까 우리 군수가. 그런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차마 속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정자사는 불능기입니다. 속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를 이 세 사람의 유형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밤이라는 사람이 와리회양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속에는 재미나게도 누워서 한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기용함으로써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억압적인 방법이나 또는 불인기처럼 너무너무 착하게 굴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인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